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인 한근 씨가 도피 생활 21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은 1년 전쯤에 사망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네, 한편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딱 어떻게 21년 동안 도망을 다닐 수 있을까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보시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고 도주를 하면 예. 어떻게든 검거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확인시켜준 사실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걸 보고 굉장히 의문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처음에 에콰도르에서 이 정황금 부회장이 계속 머물다가 미국으로 가려는 도중에 파나마에서 지금 검거가 된 거거든요. 가는 도중에.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의문. 근데 에콰도르에서 범죄인 송환을 받으면 될 텐데 맞아요. 왜 갔을까? 그렇죠. 에콰도르는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 협정에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대검에서 에콰도르 측에 범죄인 인도가 안 되면 출국하면 최소한 알려만 달라라고 요청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 1시간 전에 파나마를 거쳐 미국으로 간다고 에콰도르 내무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준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중간 기착지가 파나마잖아요. 그럼 파나마에 내려서 미국에 가서 만약에 신병을 인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어쨌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조된 시민권이긴 하지만 거기서 미국 시민권자를 주장하게 되면 또 굉장히 힘든 또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격적으로 파나마에서 구금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와 다시 국제 공조를 거쳐서 예. 브라질을 거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왔고 두바이에서 결국 신병을 인도한 거고 그래서 총 57시간에 그 5개국이 같이 공조를 해서 정황근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잡히기 이전까지는 21년간의 도주 생활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보니까요, 영어 이름을 포함해서 이름이 모두 4개였어요. 네, 맞습니다. 신분 세탁까지 했고요. 이 과정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사실 캐나다 시민권자로 등록됐던 유모 씨가 이제 검찰에서는 이 정부회장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모 씨하고 이 가족들이 너무 같이 있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고요.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 획득했고 또 다른 이유로 미국 시민권, 영주권 획득했습니다. 그 과정은 좀 더 아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방식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거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생각하고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았던 이제 대검에서 대검에 공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대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 아마 이건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셔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공소시효 만료를 목적으로 도주하면 해외로 도주하면 네. 공소시효 정지되죠. 네. 근데 이 사건 공소시효 정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왜 안 그랬죠? 됐을까요? 외국으로 갔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출국 과정 자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 예. 그러면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아예 검찰에서. 만료 전에 네,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있습니다. 기소를 하고 나면 재판시효라는 게 있어요. 네네. 재판도 15년이 지나면 못합니다. 더 이상. 그게 2023년이었는데 그러니까 대검 입장에서는 2023년이면 잡혀도 이제 처벌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재판시효까지 끝나니까. 네. 그래서 계속 최근에 이 관련 첩보를 수집해 왔던 거고 그 노력 끝에 결국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근 씨도 2023년이 재판 시효라는 거를 알고 있었겠지요. 아마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도망 다닌 건데 이게 지명수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면 힘들었겠죠. 근데 외국이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거주지가 에콰도르였습니다. 에콰도르는 거기에 정 씨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인도를 못해요. 인도가 안 된다. 거기다 더 안전판을 마련해서 캐나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더 어렵겠죠. 거기다 완벽하게 신분 세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마음을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분 세탁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예. 실질적으로 정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대검 해외협력단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해서 결국은 그 동선을 추적하게 된 거고요. 마지막에 그래도 에콰도르 내무부에서 출국 사실이라도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네. 검거할 수 있었던 아까 거죠. 뭐 신분 세탁 얘기했습니다만 신분 세탁이라는 게 일반인이 도망 다니면서 쉽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도움을 줬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는지 네. 이것도 이번 사건의 하나의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미뤄진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것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97년 11월에 한보의 그 자회사 중에 동아시아 가스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가스전을 매각하면서
이제 축소 신고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322억 정도의 회사 돈을 횡령을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잠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기소되기 전에 수사를 과정에 잠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건 기소를 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처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또 한 명의 이제 해외 도피자인 쉽게 말하는 이제 그 회장님의 생사 여부 확인이 일단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예. 물론 이제 뭐 회장은 뭐 사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추가 여죄가 있는지 정도가 지금 확인하는 게 주요 이제 재판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와. 횡령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322억 원입니다. 이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부분인 거죠? 사실로 그러니까 확인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 일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환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뭐 스위스 비밀 계좌에 이 돈을 입금을 해놨다는데 그 돈이 지금 현재까지 실존하고 있는지 현존하고 있는지 나중에 뭐 벌금이나 혹은 추징 등을 하려고 하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그에 확인은 대한 그 확인은 확보가 어떻게 하는 굉장히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 해외 도피한 재산들은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입을 다문다면. 당사국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정보인 그런 계좌 내역 같은 것들을 은행에 순순히 내준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죠. 예. 자, 조금 전에 말해줬던 이 정태수 전 회장. 네. 일단은 아버지잖아요. 네,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네. 일단 어떤 인물인지도 먼저 좀 짚어볼까요? 사실 97년도에 우리나라를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입니다. 한보그룹의 회장이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대출 사기로는 특혜 대출과 관련해서는 거의 건국 이래 최고 액수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예. 뇌물과 또 사기 혐의 등으로 받았는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그때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형 집행정지를 받습니다. 네. 형 집행정지를 받고 그 당시에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됐어요. 근데 석방이 돼서 끝난 게 아니라 2003년 9월에 본인이 이사장을 했었던 강릉영농대 또 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그 당시에 뭐 대장암 말기라고 얘기 나오죠. 예. 건강 안 좋고 고령이죠. 그러니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정소를 안 했어요. 형집행정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대에서 사면으로 하나 끝났고 그 건국 이래 최대 대출 사기라고 했던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이고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하니까. 뭐 지금 대장암 뭐 말기네 어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법정 구속을 안 했다고 1심 판결 나왔는데 그러니까 바로 일본으로 도주합니다. 일본으로 도주했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그 뒤에 행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 정 부회장의 진술로는 작년에 에콰도르에서 임종을 본인이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다면 한국 나이로 96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 부회장의 얘기처럼 일단 정 전 회장이 사망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조이팔 그 당시에 예. 아직도 조이팔이 살아있다고 믿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좀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에콰도르 그 현재 있는 병원 같은 데서 뭐 사망 같은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정말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사망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때 이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국세 체납액 징수 이것도 보니까 2천억이 넘는데 네. 이거 환수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효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거고요. 거기다가 뭐 일단은 내야 된다라는 게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확보를 할 텐데 예. 지금 본인 스스로 함구하고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비자금을 은닉해 놓은 것을 어디다 해놨는지 사실상 우리나라 내부가 아니고 해외도 어딜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미국, 캐나다 이중 그 영주권 가지고 있는 데다가 주 거주지는 에콰도르고요. 파나마도 많이 들락날락했다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이제 난제로 남아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다 이제 사라진다고 봐야죠. 없어진다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네.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라고 하면 그냥 완전히 내일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오늘 밤 12시부터입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술 드신 분들 저녁에 집에 가실 때 12시 넘어서 퇴근하면 이제 기준이 바뀐 기준으로 단속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기준이 면허 정지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였죠. 그리고 취소는 0.1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정지는 0.03 이상, 네. 그다음에 취소는 0.08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에휴, 소주 한 2잔 정도는 뭐 0.05 안 나오겠지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네. 지금은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정말로 술을 한 잔이라도 하시면 그러면 차를 놓고 가시던가 아니면 술자리 가실 때는 아예 차를 놓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아예 뭐 단 한 잔도 절대 안 된다는 네, 게 맞습니다. 현실이 된 건데 뭐 당연한 거겠고요. 개정된 기준을 보니까 최대 이게 보니까 뭐 무기징역 얘기도 나오던데 네. 어떻게 좀 바뀐 거예요?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죠. 윤창호 씨 그 사망 사건을 이유로 법이 두 가지가 개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음주 사망사고, 사상사고, 쉽게 말해 사상사고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하나였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음주 관련해서 이제 처벌 기준, 그러니까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네. 그냥 단순 음주도 처벌 기준을 좀 올렸는데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징역 얘기가 나오는 건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뺑소니가 아닌 이상 사람이 사망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실치사죄였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근데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있는데 예. 그 약물에 중독되거나 술에 완전히 만취돼서 그렇게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처벌이 좀 약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처벌을 사실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윤창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8 정도로 운전하다가 사람 2명 정도를 사상을 하면 과거에는 4년 6개월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권고형이었다면 네. 이제는 7년 이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벌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죄명이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로 간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이제는 0.1에서 0.08로 떨어진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다 봐야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 숙취 운전과 네. 관련된 보도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괜찮겠지 하고 운전했다가 이제 걸리신 분들에 네. 대한 보도를 좀 해드렸던 건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겠어요. 사실 이게 제일 생각지도 못하게 걸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배우 안재욱 씨가 소위 말하는 숙취운전 때문에 부산에서 톨게이트 지나다가 한번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보도도 됐었는데요. 이제 그 기준이 확 떨어지잖아요. 0.03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 한 2,000cc 먹고 한 9시쯤 자면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네, 해서 네. 역순으로 찾아가잖아요. 네. 대략 한 5시간 정도 지나야 완전히 0이 됩니다. 근데 보통 저녁에 9시까지만 술 드시나요? 더 뭐 한 늦게까지 12시까지 마시죠. 드시고 예. 한 잔 더 먹고 새벽까지 아침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한 6, 7시쯤 출근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술 깨고 아침 운전하고 있는데 잠까지 잤는데 음주에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보다는 지금 확실히 단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앞으로 이 0.05에서 0.3으로 변화된 이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내용을 계도하기 위해서라도 네.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술 드시는 분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을 해도 이건 음주운전으로 취소될 수 있고 정지될 수 있다 면허가 네.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왜 술 냄새 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뭔가 좀 그 숙취가 남아 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으셔야 맞습니다.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좀 짚어보죠. 이거 굉장히 좀 논란됐던 문제인데 신림동에서 그 CCTV 영상 굉장히 섬뜩했던 여성분들이 볼 때는 맞습니다. 섬뜩했던 일이었는데요. 이번에 광주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자리를 좀 부축해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예.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입구까지 가서 재워달라고 누구 재워주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안 재워주죠. 예. 문을 닫았는데 그 문틈 사이 손도 집어넣고 문을 열려고 실랑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저 영상이죠. 네. 보이는 영상. 소위 말하는 신림동 그 강간미수 동영상이라고 표현을 예. 썼었죠 그 당시에. 예. 그것과 거의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네. 저 남성 지금 현재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그 신림동에서 나왔던 CCTV 속 남성 같은 경우는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이 네,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주거 침입 강간 미수 혐의였습니다. 정확하게 죄명은. 예.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공소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그 당시에도 주거 침입죄 정도는 해당할 수 있어도 이제 성폭행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문을 이렇게 밀치고 비밀번호를 누른 걸 정도를 가지고 성폭행에 수반되는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무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간미수죄로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침입만 인정을 할 것인지.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문틈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뭐 중간에 뭐 재워달라 이런 표현을 쓴 걸 네. 성폭행의 실행의 착수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른 건데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주거침입 강간 미수가 인정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는 솔직히 문을 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도 강간 미수 혐의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이게 처벌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때보다 수위가 더 올라간 상태니까 궁금하긴 한데 일단 늦은 밤 이렇게 홀로 귀가하는 여성분들의 네. 이 표적이 돼서 얼마나 좀 이제 남성분들 입장에서 뭐 좀 그게 실감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범죄의 어떤 수위 처벌 수위가 높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네. 높아지고 있는데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좀 마련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바뀌는 거예요? 일단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주거 침입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주거 침입만 가지고는 예. 보통은 주거 침입 이후에 다른 범죄가 있죠. 절도가 있거나 강도가 있거나 그렇죠. 뭐 성폭행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양형 기준들을 좀 정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뭔가 다른 범행의 목적을 가지고 하려다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 주거 침입만 인정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주거침입의 양형 자체를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법조인들이 보통 이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과 이번 사건들에 대해서 예. 성폭행의 실행의 착수로 나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주거침입죄 양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거 침입 자체도 문제가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